떡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뻐서 이거 먹기도 그러는데. 186페이지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아니고 200페이지를 잘못 말했네요. 206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207페이지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가 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게 뭔지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단 요 세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인데 성관주의 의무는 민법에서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오직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판례가 뭐냐 하면은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등기 필정보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등기 필정보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 없죠? 없지만 판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므로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하고 중개를 했다가 남은 물건 팔아먹었으면 개업공개사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파주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수용이 됐어요. 땅이 수용됐으면 뭐 지금 3기 신도시 한다고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되면 수용보상금 받는 순간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자죠. 근데 등기를 그대로 개인 명의로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또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하로 또 팔아먹어 버렸다고요. 수용보상금 받고. 그렇게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된다. 등기 필정보 확인 안 했으므로.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비밀준수입니다.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에 있는데요.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5가지죠. 예금이 비결이다. 뭐 어떤 분은 ETF를 가입하는 게 비결이다. 또는 부동산 투자하는 게 비결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벌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가 뭡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 찾았어요. 31번.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 5개는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시험에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건지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 5개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법 29조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다. 지금 법 210페이지 맨 위에 법조문 읽어봤습니다. 210페이지 맨 위에 있는 법조문 읽었는데요. 그러면 문제 나왔던 거 기출문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거 보고 답해 보십시오. 비밀은 사장은 비밀 지켜야 되지만 보조원은 비밀 지킬 의무를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법조문에 있다 없다,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 누군지 법 10조 3항에 적혀져 있거든요. 등이라고 하면 직원도 포함된다. 그래서 직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개업공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O냐고 X냐고요? X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X라고요. 이 법 및 조금 전에 읽은 거 보시라고. 그 교재 210페이지 맨 위에 법 좀 보라고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야 되죠. 이 법에 뭐가 있냐면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가.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면 그건 비밀이라도 확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해야 됩니다. 뭐 시험에는 그 사례가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군포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매도인이 부부싸움하다 젊은 30대 부부가 부부싸움하다가 여자가 그냥 발코니로 가가지고 네 같은 인간하고 사니 차라리 내가 뛰어내려서 죽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왜 그러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게 네가 왜 죽냐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러면 네가 뒤져라 하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죽고 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사랑했으면 무서워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못 사니까 집 팔려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래서 죽었다는 말 안 하고 내놨다고. 비밀이라고요. 근데 매수인이 와서 살라고 하는데 최근에 사람 죽었습니다 이런 말 했다고 그 비밀 누설로, 또는 살인사건이 났다 이런 말 했다고 비밀 누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므로. 그 설명 안 했어요. 그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살인사건 났다 죽었다 이러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매수인 절대 안 들어오겠죠. 그 개업공개사는 말 안 하고 중개를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았다고.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사는데 그 사는 사람이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옆집에서 그 집에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뭐요? 궁금하잖아. 뭐요? 아이 그 말하면 괜히. 근데 뭐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텐데 이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뭔데 빨리 말하라고 자꾸. 아이 말해도 말 안 한다고 자꾸 이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라고 이러니까 거기 싸워가지고 죽었는데 그 모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잘 살 텐데 아니까 또 무서워서 못 살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고요. 판례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판결문에 보니까 수원지방법은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지 않는다는 점, 다른 거래하고 똑같다고요. 이런 걸 비춰볼 때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으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공개사라면 글 타고 살인사건 났다 이래버리면 계약이 안 되니까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매도인한테 이건 정상적으로 거래 안 됩니다. 좀 싸게 내놔야 됩니다. 해놓고 밑에 특이하게 급박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런 걸 적어놓으면 나중에 소송해도 그때 다 이야기하고 이 특약까지 적어놨잖아요. 차마 살인사건 났다는 말은 적을 수가 없어서 급박한 사정으로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서 싸게 한 건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러면 아마 판사가 싸게 했다는 말 적는 건 잘 없잖아요. 보통 특약에. 그래서 그런 걸 특약을 읽어보라고 안 하고 그냥 개업공개사가 몰래 적어놓으면 돼. 사실은 그 특약 다 읽어보세요 이러면 겁이 나서 계약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은행에 대출 받을 때 그 은행 직원들이 연필로 동그라미 여기 자서하세요 이렇게 하지 이거 읽어보세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자서하세요 맨 마지막에 설명 들었음 적으세요 자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그 다 설명 들으면 무서워서 대출 못 한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서류를 잘 받아놔야 돼. 그런 걸 설명 들었음 이런 거 자필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X. 그 다음에 시험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X죠.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알게 된 비밀은 영원히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그만둬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전문 직업인들을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은 아예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비밀 누설이. 의사들도 그만두고 나서도 비밀 준수해야 되죠. 저 사람 나한테 왔는데 무슨 병이 있다 이런 거 하면 질병 정보를 누설하면 그건 엄청나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 안 걸렸다 뭐 예를 들면 에이즈 걸렸다 이런 거 누설하면
질병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정보 중에서. 범죄, 교도소 갔다 왔다 이런 말 하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5년 이하 징역의 죄예요. 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 못하는 범죄라고요.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하고는 달라요.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자,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고요. 살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지금 명예훼손죄가 진실을 진실대로 알리는 게 명예훼손 돼요, 안 돼요? 거짓말 아니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 되냐고 안 되냐고요? 되죠. 지금 현행법상. 그래서 이걸 조금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고요. 공공연하게 적시를 하면, 여러 사람에게 알리게 하면 그건 명예훼손이라고요. 그래서 꼭 괴롭히고 싶으면 폭탄 문자 보내면 돼요. 하루에 그냥 200통씩 문자, 신호 올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욕을 200통씩 눈만 뜨면 문자 폭탄이 와 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명예훼손은 아니다. 왜? 공공연하게 적시한 건 아니다. 카카오톡 문자 보내는 건 자기 혼자만 보지 다른 사람들이 굳이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건 명예훼손이죠. 제가 강의하면서 말하는 것도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명은 가급적이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또 무의식 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뭐 제가 한 거는 이거는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녹화가 다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게 최고 크죠.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더라고. 또 여자친구인데 여자들끼리 지금 드라마도 다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많이 봐서 그런가 여자들은 하여튼 별로 안 좋은데도 좋은 남자 맨날 만나더라고. 백마 타고 오는 남자. 뭐 이혼해도 보면 총각 막 아주 좋은 사람, 주로 본부장급 만나. 최하가 본부장이죠. 옛날에는 실장 만나더만 요즘은 최하가 본부장이고 회장 아들이고 본부장이고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보면은. 아니면 지금 요즘 드라마 하는 건 전무던데 전무 이사도 있고 이런 게 있다던데. 와이프도 웃기더라고요. 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면서도 보고 앉아고 욕하면서 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가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있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 11번에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고요. 첫 번째,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매매업.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다. X로 출제됐습니다. 건축자재 매매업 해도 됩니다. 주로 이게 돈 많이 버는 분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조금 뭐 아주 좋은 아파트 아니고 오히려 돈 많이 벌려면 너무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싼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천 같은 데 이런 데가 좀 가격이 싼 데가 많잖아요. 인천 부평구 그 상곡동에서 제가 하는 분 아는데 돈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데 그분은 보니까 여자분은 중개업하고 남자분은 인테리어 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두 명이서. 그러면 거기서 중개사무소 옆에 그냥 밖에서 건축자재 다 팔고 있어요. 같이 사무소는 하나예요. 중개사무소 하나. 거기서 건축자재도 남편은 그 도배 같은 거 이런 거 장판 이런 거 해준다고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 오래된 거 20년 된 집을 새 집처럼 이렇게 방 만들려면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어쨌든 결국 중개대상물 매매하면 안 되지만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지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되고요.
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차만 중개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되죠. 매매하는 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소개를 업으로 하는 건 된다고요. 근데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집장 사는 거예요. 좋은 물건 샀다 팔았다. 그러려면 중개업 하지 말고 그냥 매매 사업자 등록해놓고 매매를 업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매매를 업으로 하면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시세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 시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싼 물건 나오면 샀다가 또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면은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줄여서 적어놨고요. 책 교과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될 겁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알면 다친다는 말을 했잖아요. 민법에서도 알면 악이지요. 그래서 모르면 선이고, 그럼 하는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물어가지고 알아버리면 그건 골치 아프잖아요. 너 무등록 중개업자지 묻지 말고 그냥 의뢰받으면 모르고 했으니까 금쟁이 아니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금쟁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옛날에는 초과해서 많이 받으니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초과해서 많이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어제 작년에 학교 가신 분이 제 강의 듣고 젊은 분 한 30대나 20대 아니면 30대 같은데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분당에 그 취직을 했는데 RT를 준대. RT가 뭐예요? 이게 RT라길래 약자 줄여가지고 R 준다더라. R 더 줄이면 R, 좀 더 줄이면 RT, 리베이트 줄여가지고 RT 또는 R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1억짜리 팔면 1,000만 원 받는데요, 주인한테 10% 받는데 리베이트를. 그럼 이게 불법입니까? 묻길래 제가 불법과 합법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렵다. 뭐 컨설팅 명목 이런 걸로 받으면 안 됩니까? 물론 될 수도, 컨설팅을 해줬다는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개보수로 명목으로 받았다면 위반될 소지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근무하라고 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말고 사장이 시킨 대로 했으면 실장으로 근무한다더라고요. 취직한 지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래요. 근데 어쩌니 밤 11시 50분에 그만뒀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그냥 그는 내일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그만둔 것까지 오늘 꼭 이야기해야 되겠나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래 뭐 잘했다고 했어요. 어차피 결정하고 연락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만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사장이 시켜서 했으면 사장이 책임지지 실장이 그 젊은 분 처벌받지 않거든요.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돈 벌기 힘들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겁먹으면.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다고 돼 있잖아, 학개론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해보고 한 달이라도 해봐야지. 이틀째 근무하는 날 그만두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약간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 주로 뭘 하냐면 그런 거 다가구, 원룸, 그 통매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뭐 25억, 30억, 방 10개, 20개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19개짜리 다가구 주택. 그런 거 하면 RT 받는다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RT 받기 힘들어요. 아파트는 그 호갱로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오지만 이게 다가구 같은 거는 시세가 정확하게 거래 사례가 없잖아요. 똑같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모르니까 뭐 20억이라든 30억이라든 모르니까 그냥 좀 더 받아가지고 리베이트를 먹고 이렇게 한다고요. 관행이 10% 먹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시험 공부할 때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험에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나오겠죠. 중개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보수 외에 컨설팅 수수료 받는 것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 수수료 많이 받는 것 가능합니다.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못 받는다고요?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도배업체 알선하고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못 받는다고요?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거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근데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못했다면 위반이 아니다. 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계약서 써줬다고 해도 그거는 위반이 아니다. 실제 받지를 않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을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이건 민법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래치게 하는 행위. 말, 행동, 거짓말, 행동. 이거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인지 이것도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사실.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 개업하면 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80점 이상 받으면 80% 이상 망합니다. 저도 9번이나 지금 등록을 했잖아요. 수없이 망하고. 왜? 저도 친구가 소개해준 친구가 왔어요. 이 다가구 원룸주택 25억짜리 사겠다고 당장. 그 오자마자 제가 이거 불법 건축물인데요. 이 말부터 했어요. 그것도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좀 들으세요. 와서 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 불법 그런 건 아예 나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바로 처음부터 그것부터 설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거짓된 은행인지 청약 유인인지는 이게 종이 한 장 차례 굉장히 애매해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분양해놓은 거, 분양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오리역에서 직선거리로 공중에서 90m, 900m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광고에. 그래서 이게 거짓 광고라고 고발했는데 판사는 그건 청약 유인이다. 밑에 조그맣게라도 적어놨잖아요. 어쨌든 실제와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했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지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 가실이 더 크다. 그러므로 그건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라고 판례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는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게 거짓된 은행이고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떼먹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이 분양 관련 정서가 무엇인지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정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조개딱지도 나왔죠. 저기 오이도 이런 거 할 때 조개 잡던 사람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줬다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 안 된 상태의 딱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그때는 중개상물이지만 또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를 전체 매도하려고 미리 분양 조건 이런 걸 기재해 놓은 상가 분양 계약서는 이 분양 관련 정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 쌍방대리. 직접 거래는 한 건만 해도 안 됩니다. 매매업은 한 건 하면 매매업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자기 집을 팔려고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내가지고 아파트로 찾아온 사람한테 아파트에서 계약서 써도 그거는 매매업은 아닙니다. 딱 한 번만 했으면. 직접 거래도 아닙니다. 직접 거래라는 건 뭡니까?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하고 직접 거래는 한 번만 해도 금지행위입니다. 매매업은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매매를 업으로 지급을 한 것을 말합니다. 매매업은 한 건만 하면 매매업이 아니지만 직접 거래는 한 건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 직접 거래 적발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약자 이름하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에. 그 계약자 이름하고 개업공개사 이름하고 동시에 똑같은 이름이면 그건 무조건 직접 거래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 싼 물건이 있어도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직접 사면 안 되고요.
실장 명의로 산다, 애인 명의로 산다, 배우자 명의로 산다. 실장 명의로 사면 돼요, 안 돼요? 싼 거 있으면. 실장도 개업공개사 등이잖아요. 안 돼요. 애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사는 건 가능하죠. 애인이나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살려면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아요?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게 좋아요? 애인 명의로 사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적발이 안 되잖아요. 애인인지 아닌지. 애인이라고 하면 아닌데요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지금 LH 뭐 직원들이 투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마 본인들 명의로 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게 더 많겠죠. 본인들 이름으로 하면 금방 적발될 건데 그 직접 거래 한 거잖아요. 그거는 상도에 어긋난 거 직접 거래는. 그래서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직접 거래. 근데 계속 간행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으면 직접 해도 이때까지 한 번도 적발이 안 되니까 겁도 없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직접 한 것 같아요. 개업공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해요. 애인 명의로 이런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애인 명의로 한 거. 지금 LH 직원도 만약에 배우자 명의로 했으면 가족들도 조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애인 명의로 했으면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인은 공시가 안 되잖아요. 애인이라고. 가슴속에만 있으면 되니까. 죽기 전에 그런 애인 한 명만 있으면 좋겠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쌍방대리, 양쪽을 다 대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쌍방을 다 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은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양쪽을 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게 쌍방대리예요. 일방대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하죠. 일방대리는 뭘 많이 하냐면은 원룸 이런 거는 건물주들이 그 원룸 계약서 그 월세 뭐 몇십만 원 받으려고 안 나와요. 잘 그냥 위임장하고 인감증명하고 개업공개사 떼주고 그냥 개업공개사가 대신 세입자하고 계약하고 이런 게 많죠. 그건 일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가 아니고. 쌍방대리 하면 둘 다 대리하는 겁니다. 쌍방대리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 왜 못하고 합니까? 매도인이 손해봅니까? 매수인이 손해봅니까? 누가 손해봐요? 쌍방대리 하면 누군가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쌍방대리 하면 누가 손해보냐고.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어요. 개업공개사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적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비싸게 팔아주면 얼마 줄래? 싸게 사주면 얼마 줄래?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왜?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 취득세는 탈세를 했잖아요. 취득했다 다시 팔아야 되는데 건너뛰고 바로 미등기 전매를 했으니까 취득세를 탈세를 했기 때문에 금쟁입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매 전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전매라고 하니까 미등기 전매를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전매라는 건 샀다 대파는 게 전매예요. 등기 안 하고 샀다 대파면 미등기 전매고요. 샀다 파는 게 전매죠.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게 전대잖아요. 자, 여기에 올해 신설된 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회원업소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정보 공유하고 다른 그 비회원업소하고 공동중개 못하도록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죠. 아마 이 백오 신도시도 친목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정보 공유한다고. 회원업소들끼리만.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알아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백오 신도시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신도시는 다 있더라고요. 이 친목회가. 근데 구축 오래된 건물 있고 이런 데는 좀 친목회가 있어도 약간 좀 약해요. 그게 단결력이.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왕따 시키는 거, 이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처벌하고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되고요. 공동중개 제한하면은. 자, 요게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212, 어디 보고 있어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212페이지 밑에 그 5개도 있네요. 1번에 보니까 1호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를 들면 그 용인에도 그렇게 한다더라고. 착한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분여회에서 우리 6억 올려달라,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말 잘 들으면 거기만 내놓고 말 안 듣고 뭐 3억 4억에 올리는데 근데 저 이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이게 시험에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이 금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처분은 이거 9번까지만 행정처분 대상이고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죠. 누구든지는 주로 이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밴드, 네이버, 카페 이런 게 주로 많더라고요. 이런 거 그 운영자들 뭐 시샵 이렇게도 부르고 하던데 그런 커뮤니티 운영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 9번까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9번까지만.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징역 벌금 대상일 뿐이다. 지금 22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29페이지까지. (229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은 확인 점 찍고 설명입니다. 매도인한테 들은 거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도백 깨끗합니다.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갖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전달만 하면 안 된다고요.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진짜 대출을 다 갖고 1,000만 원만 남았는지 확인하고 중개해야 되죠. 요즘은 그 은행 융자가 있으면 융자 다 갚게 하고 새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대출을 승계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대로 명의만. 또 왜 저도 대출 승계를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30억짜리 한번 중개를 해봤는데 대출이 20억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억. 대출이 20억이 30억짜리에. 대출이 20억인데 그걸 만약에 지금 대출을 길게 했는데 빨리 갚아버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몇 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래서 승계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대로 승계받는 거. 근데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승계받는 것보다 새로 갚고 다시 대출 20억 하면 0.2%에서 0.3% 수수료 주거든요. 커미션을 준다고요. 리베이트를 은행에서.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갚고 새로 대출 받는 게 낫겠죠. 자, 어쨌든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전달만 하면 안 되고요. 23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자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자인데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필기는 안 해도 다음에 요약집 이런 거 다 나갑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 자, 먼저 확인 설명은 언제 설명하냐면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중개 완성이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겠죠?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면 되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됩니다.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입니다. 말하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빼보면 되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는데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할 의무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요. 이걸 보고 이제 정리를 먼저 하고 책 보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 231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확인 설명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 의무 없다고 했죠?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다.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는 있다. 칠판에 말씀드렸고요. 232페이지 확인 설명 시기는 이양가로 2번. 여기 시기 적어놨잖아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 양가로 3번. 상대방은 누구한테만 설명한다고 했어요?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 없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물어봐야 매도인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똑같더라고.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니까 세까지 다 그 신고자가 다 계산해가지고 줘야 되더라고요. 신고해가 주니까 거기서 영수증만 발행해 주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실사해가지고 만약에 2주택이라고 했는데 3주택인 게 적발되면 더 경정 신고하라고 연락이 온다더라고. 만약에 또 더 냈으면은 다운압으로 돌려주고요. 다시 검증을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조정대상지가 있는다. 어디에 언제 취득했냐, 언제 양도했냐, 가격, 취득 가격 얼마냐, 양도 가격 얼마냐, 이것만 넣으면은 뭐 기본 공제 250만 원, 최근 1년 안에 집을 또 한 번 더 판 적이 있냐, 이런 거 없다 하면 그 기본 공제 25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설명해야 될 내용 중요합니다. 233 이거 암기 프린트 6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34 확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근거 자료 제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 맨 밑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235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동그라미 2번 매도 임대 의뢰인입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가 깨끗하냐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난 도배 좀 깨끗한 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도배 깨끗한지 주인한테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알려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의무 없어요. 의무. 불응해도 된다고요? 자료 요구에? 이론적으로는. 불응하면 개업공개사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에 설명하고, 시험에 설명하고인데 이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X로 나왔어요. 설명하고 그 취지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 주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현업에 나가면 현업 못한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이거 다 법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난 모르겠는데,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적어주면 되는데, 그럼 계약이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계약 안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 현업에 가서는 친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겠죠. 무조건 아무나 보면 최하 종칭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아저씨, 아줌마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절대 최하 사장님. 조금만 좀 나이 많고 그러면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 사장 가지고 별로 감흥도 못 받아요. 요즘은 그 여자분한테도 요즘은 회장님, 사장님이 좋은 표현이에요. 중립적인 단어. 아가씨,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더라고. 나 돌싱인데 사모님 소리 듣기 싫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돌싱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돌싱이야 또 이렇게 하고. 그 말 부르기가 어려워요. 호칭은. 여자분은 굉장히. 남자분들은 보통 오빠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여자분한테 제가 누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네 누나냐 이렇게 하고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모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식당 아줌마냐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싫어요. 그 부르기가 애매해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단어로 여자분들한테도 사장님, 젊은 분한테는 좀 나이 많으면 한 50 넘으면 그때부터는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고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동의합니까? 이런 거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안 받고 바로 신분증 주세요 해도 돼요. 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이건 법령에 규정 없이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법령에 규정 있잖아요. 법령에 공인중개사법에 진짜 소유자 맞는지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그냥 적어도 돼요. 확인해도 된다고요. 개인정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작성인데요. 237페이지 작성 의무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양가로 2번 작성 시기 언젠데요? 작성 시기 거래계약서 작성 시 칠판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서 법정 서식 4개가 있다. 1, 2, 3, 4의 서식이 있다.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서명 및 날인하는 거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또는입니다. 또는. 서명이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감증명 대신 제가 아들 거 떼려고 보니까 서명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서명인데 제가 사인하면 되지 하니까 안 됩니다. 자필로 성명 적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이 서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서명, 이거 글서자 직접 자필로 적는 건데요. 옛날엔 사인해도 된다더만 요즘 유권해석은 성명을 그냥 자필로 적는 걸 말하더라고요. 시험에 서명이 뭔지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기명날인도 있어요.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뭡니까?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돼.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게 기명날인입니다. 등기관은 서명날인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은 기명날인하면 되죠. 등기관은 등기관, 박용덕 이런 거 스탬프 도장 만들어 놓고 그냥 찍어도 된다고요. 그게 기명날인이라고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행복공인중개사 대표, 박용덕 이렇게 스탬프 도장 만들어 놓고 찍으면 안 되고요. 자필로 성명은 적어야 된다고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서명날인입니다. 서명날인하는 것은 오직 2개밖에 없다고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이 2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 설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근데 자기가 확인 설명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238 맨 밑에 교부인데 교부는 쌍방교부 칠판에 적어놨죠. 교부는 쌍방교부입니다. 설명은 일방인데 교부는 쌍방교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3년 동안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남기 프린터 46번에 7번에 있죠.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위반시 제재 적어놨습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X라고 했죠? 민법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서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말로 계약해도 민법에 의해서 계약은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면, 구두로 말로만 하면. 자, 243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기 동그라미 2번 메뉴에 중개 완성되었을 때, 중개 완성이라면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되었을 때 작성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게 출제됐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판례도 있고 시험에도 나왔는데, 임차인, 임대인이 그대로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세요. 자기가 계약서 가져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 명판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개업공개사,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이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왜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그 개업공개사 명판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직거래는 대출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것만 대출이 된다고 은행에서.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10만 원 금방 준다니까, 현금 보여주면서 10만 원 준다니까 좋아서 10만 원 받고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온 계약서에. 그랬는데 그게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었어요. 짜고 은행에 융자만 해먹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은행도 아니고 제2금융계가 무슨 새마을금고인가 이런 데인데 금리 비싼데, 상호신용금고 이런데 금리 비싼 데였어요. 그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된다. 왜? 본인 확인을 안 했으니까. 계약서 쓰려면 자기가 매도인이 임대인이 맞는지 임차인이 맞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대서만 해줬다고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그럼 저 신분증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다 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확인했는데도 그게 위조됐다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위조된 걸 식별하기, 육안으로 보면 식별하기 어렵다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거의 없겠죠. 완벽하게 위조한 걸 어떻게 찾아냈냐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일단 그런 걸 받아가지고 복사를 해놔야 돼. 나중에 책임 안 지려면은. 243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방구에 있는 계약서 적어도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 아니면서 중개를 하려면은 그냥 법무사한테, 법무사가 어차피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등기할 때.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다. 제가 부산역에서 계약서 썼는데 부산역으로 오라니까 오더라고, 법무사. 왜냐면 법무사들은 그 대행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그냥 커피숍에 만나서 계약서 써도 됩니다. 법정 서식은 없다고, 이 계약서는.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양가로 4번. 계약서 필요적 게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게재사항 암기 프린터 9번에 있는데,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번에 있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우리 교과서 박스 9번에 그 밖의 약정이 맨 뒤에 있는데 저는 네 번째 순서를 바꿨어요.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요거는 들어가야 된다. 244. 이중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적으면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그 표 밑에 임의적 취소사입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또는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개사는 자기 정지할 수 있죠.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운계약서 적으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거기서 국세청에서 실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나중에 들통나요. 매수인이 왜 다운계약서 적으면 매수인이 불리하잖아. 나중에 잘못하면은 매수인이 싸게 산 걸 했으면은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인데 실제 5억에 거래해놓고는 계약서에 4억으로 적었다가 4억으로 실제로는 5억에 거래해놓고는 4억으로 다운계약서 적었다고요?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4억 통장 입금시키고 1억은 현금 주고 이랬다가 나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1년 안에 다시 5억에 그대로 샀던 가격이 그대로 팔면 원래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내요 안 내요? 서류상 4억으로 거래한 걸로 돼 있다고요? 그 진실을 폭로해서 이건 실제는 5억에 거래했다. 근데 개업공개사가 다운계약서 적으라고 해서 4억에 적었다. 그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진실을 폭로하면. 실제로는 5억에 샀다 5억에 팔았다고요. 근데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실거래 신고는 4억으로 했다고요? 양도소득세 내냐고 안 내냐고요?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세법의 가장 큰 원칙이 실질과세 원칙.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실에 의해서 세금 낸다고요? 진실은 5억에 샀다 5억에 판 거 맞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안 내요. 그럼 양도소득세 안 내면 다 끝이냐? 거짓 신고하면 5% 이하가 들어죠? 5억에 대해서 5% 2,500만 원 가태료 내야 되죠? 매수인이면 매수인 둘 다 내야 돼. 2,500만 원씩. 그럼 5천만 원. 오히려 세금 그냥 세금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가태료 내고 이러면 가태료 내고 또 등록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운계약서 적었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큰 원칙이 진실대로 세금을 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서명 및 날인의 문제. 서명 날인은 똑같습니다. 확인설명서하고 이 적어놨잖아요. 이거 서명 날인 이건 계약서 확인설명서 똑같다고 이 두 개가.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서명 및 날인.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맨 밑에 우리 교과서 거기 사건 번호가 거기 맨 밑에 이게 사건 번호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사건 번호가 그 1이 두 개 돼 있잖아요. 2008 2에 1이 두 개 돼 있죠. 1이 하나입니다. 16698입니다. 16698.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는 판례기는 한데 혹시 이 사건 번호로 검색하면 안 나올 거예요.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16698이라고요. 1166이 아니고 16698이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245 거래계약서도 쌍방교부입니다. 쌍방교부하는 게 세 가지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그 현업에서 지금 계약서 작성하면 개업공개사님들이 이 파일에다가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3개 넣어주잖아요. 최소한 3개는. 쌍방교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은 5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3번에 있습니다. 41번에 3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41번에 3번. 그 다음에 41번에 4번, 5번, 6번.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이거 3년, 5년 기초지식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입니다. 임의적 취소가 있는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고요. 그 외에 양가로 위반 업무정지인데 계약서를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245페이지 맨 밑에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다운계약서 적으면 소속공개사는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246페이지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부터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풀어봤으면 쉬는 시간에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